고요한 어촌 마을,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겨울 아침의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바닷가 근처 오래된 목조 가옥에서 민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런 중에도 13살 소년 민호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이후 할머니 정숙과 함께 조용히 지내왔다. 정숙은 이제 다리가 약해져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민호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아침이면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거나 어부들을 도와 약간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이날도 민호는 차가운 바닷바람에 몸을 떨면서 작은 그물을 들고 해변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날 마을의 고요함을 깨는 사건이 일어났다. 먼 수평선에서 낯선 하얀 보트가 한 척 보였고 그것은 파도에 휩쓸려 마을 어귀로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보트가 해변에 가까워지자 민호도 호기심에 다가갔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충격적인 광경에 얼어붙었다. 보트 안에는 낯선 소녀가 쓰러져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 아이는 안색이 좋지 않고 의식이 없어 보였다.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이런 곳에 아이가 혼자서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함부로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 못 져. 그런 목소리들이 오가는 가운데 민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소녀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귓가에서 요란하게 뛰었다. 쓰러진 소녀의 호흡은 얕고 입술은 창백했다. 민호는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수업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소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대로 두면 죽을 거야. 떨리는 손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심장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미약하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민호는 주변의 웅성거림을 무시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분 후 기적이 일어났다. 소녀의 몸이 움찔하더니 희미하게 기침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한번 가볍게 가슴을 눌렀다. 소녀는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약하게나마 숨을 내쉬었다. 살아있어. 다행이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공포와 감사의 마음이 섞여 있었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이 병원에 연락했고 구급차가 도착했다. 소녀는 의사들에게 인계되었고 민호도 함께 조사를 위해 항구로 안내되었다. 민호는 망연자실한 채로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다. 네가 정말 잘했어.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민호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소녀의 떨리는 작은 손의 감촉이 계속해서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나타났다. 번호판은 서울.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남성과 그날의 소녀였다. 소녀의 안색은 회복되어 있었고 그녀는 민호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공손히 인사했다. 뒤에 서 있는 남성은 소녀의 아버지였다. 김 대표,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식품회사 김씨푸드의 창업자이자 사장. 항상 냉정하고 침착하여 언론에선 얼음 사장이라 불리는 대부호였다. 내가 민호군이구나. 내 딸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어떤 답례를 해도 부족할 정도야. 김 대표는 그렇게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답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냥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김 대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용기는 우리 가족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어. 뭔가 원하는 게 있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한 가지만요. 할머니에게 편한 일자리를 주셨으면 해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약하시니까 저 대신 조금이라도 편해지셨으면 해요. 그 순간 김 대표의 표정이 바뀌었다.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얼굴이었다.
보통 소년이라면 자신에게 상을 요구했을 텐데 민호는 자신보다 할머니를 먼저 생각했다. 알았다. 그 소원 꼭 이루어주마. 김 대표는 그렇게 약속하고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민호는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넌 정말 착하게 자랐구나. 자랑스럽다. 그 손의 따스함은 민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자신의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소녀의 이름은 김수연.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김 대표의 등장은 단순한 기적적인 구조로 끝나지 않고 민호와 정숙의 운명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었다. 며칠 후 민호의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김수연의 아버지 김 대표로부터의 정식 초대장이었다. 김씨푸드 본사를 꼭 견학하러 와 달라는 것. 할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정중한 문장과 함께 KTX 티켓, 그리고 서울의 고급 호텔 예약까지 동봉되어 있었다. 정숙은 놀라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이것이 착오가 아닌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약속이었으니까 틀림없이 진심이야.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자의 눈에 담긴 결의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번 가보자. 며칠 후 처음으로 KTX를 탄 민호와 정숙은 흐르는 풍경에 눈을 빼앗기며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빌딩 숲, 즐비한 고층 건물, 사람들의 무리, 모두가 두 사람에게는 비일상적인 것들이었다. 마침내 도착한 호텔은 마치 꿈속 같은 곳이었다. 푹신한 침대에 큰 창문, 반짝이는 욕실. 정숙은 이런 곳, 서민들이 묵을 곳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기뻐 보였다. 다음 날 김씨푸드 본사 빌딩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김수연이었다. 교복 차림의 그녀는 환한 미소로 민호를 반겼다.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오늘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해 두셨어. 수연에게 이끌려 빌딩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미소로 맞이하며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최상층으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김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 차림으로 깊이 고개를 숙이는 그에게 민호는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 와줘서 고맙다. 민호 군의 용기는 지금도 우리 가족에게는 보물이야. 오늘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사에 대해 보여주고 싶어. 김 대표는 민호와 정숙을 안내하며 직접 공장 내부와 물류센터, 연구개발 부서까지 설명해 주었다. 과일 가공 라인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 넘치게 일하며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민호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큰 회사에서도 모두가 즐겁게 일한다는 것에 놀랐다. 김 대표는 중간에 발걸음을 멈추고 민호에게 말했다. 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아이야. 그냥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누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머니의 일자리를 원했어. 그건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난 네가 더 많이 배우고 넓은 세상을 보길 바라.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에는 얼음 사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따뜻함이 있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제안했다. 이대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을래? 여기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미래의 민호 군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해. 물론 할머니도 함께. 내가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겠어. 그 말에 정숙은 저절로 입을 가리며 놀랐다. 그런 과분한 일. 우리는 그저 시골 사람일 뿐인데. 김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시골 사람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공부해서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숙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마침내 눈을 뜨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할머니도 함께 힘내자. 이렇게 민호와 정숙의 새로운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회사가 제공해준 주택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고
가까이에는 작은 공원도 있었다. 정숙에게는 회사 식당에서의 간단한 업무가 주어졌고 몸에 부담 없는 범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한편 민호는 김 대표가 마련해준 명문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학생들 대부분이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었다. 처음에는 사투리나 복장, 소지품 등 모든 것이 다른 민호는 튀는 존재였다. 저 아이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시골에서 왔대. 사장님이 데려왔다면서. 그런 소리도 들려왔지만 민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교과서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모르는 것은 밤늦게까지 찾아보았다. 수연은 여러모로 그를 도와주었다. 쉬는 시간엔 노트를 보여주거나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도 했고 그녀의 존재가 민호의 지지대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조금씩 반 안에서도 마음을 열어주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박준호라는 안경을 쓴 조용한 남학생은 민호의 노력에 관심을 보이며 어느 날 말을 걸어왔다. 너 매일 대단해. 솔직히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존경해. 그 말은 민호에게 무엇보다도 큰 격려가 되었다. 학교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집에서는 할머니의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민호가 그렇게 말하면 정숙은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아. 네가 열심히 하니까 할머니도 치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호는 김 대표로부터 한 통의 봉투를 받았다. 이건 네가 봤으면 하는 서류야. 열어보니 그것은 청소년 창업 챌린지라는 젊은이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경쟁하는 전국 대회의 안내였다. 관심 있으면 출전해보지 않을래? 민호 군의 발상력이라면 분명 통할 거야. 김 대표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는 놀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해보고 싶다는 기분이 싹 트고 있었다. 그날 바다에서 수연을 구한 자신, 그때의 용기가 지금의 자신을 다시 밀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녁에 정숙에게 상담하자 그녀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좋지, 한번 해봐. 실패해도 배움은 반드시 있어. 그 말에 등을 떠밀려 민호는 출전을 결심했다. 테마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식품 비즈니스. 민호는 고민 끝에 버려지는 채소나 과일을 활용한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매일 식당에서 일하는 할머니의 모습이나 예전에 어촌에서 보았던 식품 낭비 현장이 민호 아이디어의 핵심이 되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1차 프레젠테이션이 가까워지면서 민호는 점점 더 진지해졌다. 김 대표는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 뭐든지 말해달라고 했지만 민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준비를 진행했다. 밤늦게까지 노트에 안을 다듬고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레시피를 고안하고 수연에게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대회 당일. 정장 차림을 한 민호는 긴장하면서도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중심에 있는 큰 회장, 전국에서 모인 젊은이들, 눈부신 조명과 날카로운 시선. 하지만 민호는 자신의 원점을 잊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식사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며 마이크 앞에 섰고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청중의 마음을 울렸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회장은 조용했지만 몇 초 후에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기실로 돌아온 민호는 긴장의 끈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해냈어라고 가슴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정숙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잘했구나. 넌 이미 충분히 대단한 아이야. 그 말을 읽자마자 민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신이 돌아갈 곳은 하나. 그것은 할머니가 있는 집이었다. 프레젠테이션 대회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민호의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는 높이 평가되어 최종 결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심사위원 중에는 이 소년의 아이디어에는 단순한 기술이나 경제적 시각만이 아니라 마음이 있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었다. 김 대표 역시 민호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과 겹쳐보고 있었다. 난 이 아이에게 미래를 맡겨도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 생각까지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 진행되지는 않았다. 회사 내에서는 일부 중간 관리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반감을 품고 있던 사람은 제조 부문의 총괄 책임자인 박상우였다. 박상우는 20년 이상 김씨푸드에서 근무하며 현장을 지휘해온 자부심이 있는 남자였다. 사장님은 요즘 그 소년에게 푹 빠져 있어. 마치 자신의 후계자처럼 대하고 있잖아. 말도 안 돼. 이런 시골뜨기 애송이가 뭘 안다고. 박상우는 날이 갈수록 짜증을 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정숙이 직원 식당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을 때 박상우가 일부러 큰 소리로 비꼬았다. 어이, 이런 나이 든 사람도 일할 수 있다니. 역시 사장님의 특별 지원은 다르네. 정숙은 조금 웃으며 저는 그저 구석에 있는 할머니일 뿐입니다 라고 넘겼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분명한 상처가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귀가하자 정숙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식사 중에도 어딘가 멍하고 때때로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라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다음 날 민호는 등교 전에 몰래 회사에 들러 직원 식당의 뒷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침 정숙이 쟁반을 정리하는 곳에 박상우가 다시 말을 걸고 있었다. 당신 실수가 많네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슬슬 은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호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반사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정숙의 조용한 대답에 움직임을 멈췄다.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폐를 끼쳐서. 그 목소리는 깊게 그러나 의연했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학교에서는 최종 결선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고 민호는 친구들과 함께 자료 검토와 발표 연습에 매달렸다. 수연과 준호도 함께 협력해 주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민호는 결심하고 김 대표를 찾아갔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부탁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일을 재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담이 너무 크신 것 같아서요. 김 대표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곧 배치를 검토하겠다. 다음 날 정숙은 사내 품질 검사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작업량이 줄고 앉아서 하는 일이 주가되는 업무로 바뀌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지만 정숙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새로운 업무에 임했다. 그러나 이 이동에 박상우는 경노했다. 이번에는 그 꼬마가 할머니를 위해 사장님을 움직인 건가? 말도 안 돼. 박상우의 마음속에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집 앞에 낯선 젊은 직원이 서 있었다. 민호 군이지? 이거 박 부장님이 맡기신 서류야. 받아들고 열어보니 그것은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의 내용이 마치 표절인 것처럼 암시하는 문서였다. 이 기획은 이미 다른 부서에서 검토 중이었던 가능성이 있으며 민호의 아이디어는 독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호는 머리가 하얘졌다. 표절이라고? 그런 적 없어?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자료를 몇 번이고 살펴보았다. 자신이 생각하고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이런 식으로 취급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숙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그녀가 피곤해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자료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아 자료를 꽉 쥔 채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야, 지금 어디 있어? 걱정돼서.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좀 지쳤을 뿐이야. 할머니 일도 프로젝트 일도 모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도 그날 나를 구해준 민호는 분명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분명히 믿고 있어. 다들 그래. 이튿날 민호는 다시 김 대표를 찾아갔다. 손에 든 자료와 함께 이 프로젝트가 누구의 모방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내 조사와 검증을 약속해 주었다. 그날부터 며칠간 사내에서는 프로젝트의 출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박상우가 무단으로 자료를 복사하여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대표는 분노하여 박상우를 불러들였다. 당신이 한 일은 젊은이의 꿈을 짓밟는 행위야. 이 이상은 용납할 수 없어. 박상우는 침묵하면서도 사장님은 그 아이에게 너무 관대하십니다라고 내뱉듯이 말했지만 김 대표는 즉각 이 회사가 믿는 것은 노력과 성실함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상우는 그대로 인사부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 일로 민호는 회사 내에서도 신뢰를 얻게 되었다. 민호군, 정말 대단해. 저 나이에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니. 하지만 민호 자신은 그날 밤의 억울함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최종 결선의 날이 왔다. 민호는 차분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 그날보다 더욱 다듬어진 기획과 자신의 신념을 말했다. 식사는 생명을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고 그 후 터져나온 박수는 전보다 훨씬 더 힘찬 것이었다. 결과 발표 순간 민호의 이름이 2위로 불렸다. 우승은 아니었지만 민호는 전혀 낙담하지 않았다. 해냈어. 나에게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객석에서 축하해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약간 떨어진 좌석에서 눈물을 머금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호는 할머니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할머니는 계속 응원할게라고 말했다.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그리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김 대표와 수연이 서 있었다. 김 대표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군,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호의 시선 너머로 앞으로의 운명을 흔들어 놓을 같은 기미가 느껴졌다. 민호가 문을 열자 거기에는 김 대표와 수연이 서 있었다. 저녁바람에 젖은 머리카락, 가로등 빛에 비친 대표의 표정은 유난히 진지했고 수연 역시 어딘가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잠시만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대표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초대했다. 정숙은 약간 놀란 모습으로 거실로 나왔지만 대표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자 바로 의자를 권했다. 뜨거운 차가 준비되고 모두가 자리에 앉자 대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호군, 그 대회에서의 내 모습을 보고 나는 확신했어. 너는 틀림없이 사회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야. 네 안에는 누군가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어. 민호는 등을 곱게 펴고 숨을 들이마시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대표는 시선을 민호에서 정숙으로 옮기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너를 공식적으로 양자로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이변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정숙은 차 너머로 굳어 있었다. 수연은 살며시 민호의 손에 닿으며 나도 이 생각에 찬성해. 민호 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라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마치 폭풍에 휩쓸린 것처럼 마음이 뒤섞였다. 대표는 말을 이었다. 물론 갑자기는 결정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이것은 너에게도 할머님에게도 큰 기회야.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내 진학이나 미래의 전망은 크게 넓어질 거야. 그리고 정숙 할머니도 지금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야. 정숙은 겨우 입을 열었다. 저희는 그런 과분한 일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손자가 그저 곱게 자라주기만 하면
대표는 온화하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지로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흔들렸다. 머릿속에서는 대표의 말과 정숙의 침묵, 수연의 따뜻한 손의 감촉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다음 날 민호는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도 몇 번이나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반복했다. 수업이 끝나도 마음은 차분해지지 않았고 기갓길에 우연히 들른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곳에 수연이 나타났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웃으며 옆에 앉자 민호는 약간 미소 지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솔직히 아직 이해가 안 돼.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가 계속 찾고 있었대. 신뢰할 수 있고 성실하며 자신의 의지를 가진 젊은이를. 민호를 보고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셨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할머니가 있어. 나를 키워준 건 할머니 한 분이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둘 다 소중히 여기는 길도 있지 않을까? 그 말이 민호의 마음에 깊게 박혔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민호는 텔레비전을 끄고 정숙 앞에 앉았다. 할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 정말 고민돼요. 김 사장님의 제안은 정말 고마운데 그걸 받아들이면 할머니와 떨어지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정숙은 조용히 민호의 손을 잡고 꼭 쥐었다. 민호야, 네가 어디로 가든 할머니는 언제나 네 할머니야. 피가 이어져 있다거나 주소가 같다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행복이 할머니의 행복이란다.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이 흘렀다. 며칠 후 민호는 김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큰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다. 민호는 똑바로 김 대표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양자가 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할머니와 떨어져서까지 뭔가를 얻을 생각은 없습니다. 김 대표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곧 조용히 웃었다. 그게 네 대답이구나. 좋아, 알았어. 사실 이미 정숙 할머니의 거처로 우리 집 바로 근처에 단독주택을 마련해 두었어. 너도 통학하기 편하고 언제든 만날 수 있도록. 그 말에 민호의 가슴 속의 안개가 한순간에 거친 듯했다. 이렇게 민호와 정숙은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고급 주택가의 한 모퉁이에 있는 그 집은 평지에 정원이 딸린 소박하지만 따스함이 넘치는 곳이었다. 정숙은 이런 사치, 벌 받을라라고 걱정하면서도 기쁜 듯이 정원의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민호는 새 방에서 지금까지 모아둔 노트와 참고서를 다시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김씨푸드에서는 민호의 프로젝트가 사내 실험으로 시작되기로 결정되었고 직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박상호의 전 부하였던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키우고 있었다. 왜 저 애송이의 프로젝트가 통과되는 거야? 우리가 몇 년을 해도 형태가 없었는데 저런 신참한테. 그런 목소리가 은밀히 오가고 일부는 내부 문서를 일부러 외부에 유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수연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사내 복사기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하고 곧바로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대표는 사내 조사를 명하고 해당 직원을 특정해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이 회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어둠이나 질주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에 많은 직원들이 마음을 다잡았다. 민호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신뢰는 지켜야 할 것임을 배웠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수연이 문득 제안했다. 민호야, 이번에 아동식당에서 봉사활동 해볼래? 우리 프로젝트에 딱 맞는 곳인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가보고 싶어.
그 말 뒤에는 사회와 연결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누군가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기도 했다. 아동식당에서의 봉사활동은 민호에게 상상 이상으로 자극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이 되었다. 수연과 함께 찾아간 그곳은 주택가의 한 모퉁이에 조용히 자리 잡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것으로 현관을 열자마자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은은하게 퍼지는 카레 냄새가 맞이해 주었다. 민호는 에이프런을 두르고 처음 하는 일에 약간 긴장하면서도 눈앞에 줄지어 선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카레 라이스를 담았다. 오빠, 고마워요. 그렇게 밝게 말해주는 작은 손에 자신의 손이 자연스럽게 겹쳐지고 있었다. 작은 그 손의 온기에 가슴이 꽉 조여드는 듯한 감각이 스쳤다. 민호는 문득 자신이 아직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정숙에게 이끌려 구호소에 줄 서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줄지어 있고 수제 장식품이 공간을 밝게 하고 있었다. 스태프들은 모두 온화하고 민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수연은 조리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만들고 있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에 아이들은 금방 마음을 열었다. 민호 군, 손이 비었으면 이쪽도 도와줘. 소리가 들려 그는 서둘러 손을 씻고 부엌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핫테이크 반죽을 그릇에서 젓고 있었지만 힘 조절이 어려워 반죽이 여기저기 튀고 있었다. 여기는 이렇게 잡으면 잘할 수 있어. 민호가 부드럽게 손을 더하자 소녀는 수줍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요리는 서툴지만 엄마에게 먹이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에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소년의 눈동자에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고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의 활동이 끝나고 정리를 마칠 무렵 아동식당의 대표인 이미경이라는 여성이 민호와 수연에게 말을 걸어왔다. 오늘 정말 도움이 됐어요. 당신들 같은 젊은이들이 와주면 아이들도 정말 좋아해요. 꼭 또 와주세요.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더 이런 곳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이미경은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지었다. 그런 마음이 무엇보다 힘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 말했다. 민호 정말 친절했어. 아이들 모두 금방 친해지더라.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아니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부터 민호는 주말마다 아동식당에 다니게 되었다. 정숙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네가 누군가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건 할머니에게 무엇보다 기쁜 일이야 라며 흔쾌히 보내주었다. 학교 공부, 김씨푸드에서의 프로젝트, 아동식당에서의 봉사활동,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나날 속에서 민호의 눈은 더욱 빛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프로젝트 따뜻한 밥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씨푸드의 일부 물류센터를 활용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나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비급 채소와 과일을 수거하여 가공, 아동식당이나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모델이었다. 이 활동에 찬동하는 기업이나 농가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민호는 중심이 되어 현장을 돌며 때로는 농부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런 시골까지 찾아와주고 옛날 내 모습이 생각나네. 웃는 농부도인에게 민호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러분의 힘이 없으면 제 프로젝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디 힘을 빌려주세요. 그렇게 모인 식재료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배달하는 날 이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채소는 오랜만에 봤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얼굴이 눈에 선하네요. 수연도 함께 그 자리에 있어 민호와 눈을 마주치고 웃었다.
문득 그때 민호의 스마트폰에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육성 프로그램에서 온 연락이었다. 귀하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 만들기 모델로서 꼭 한번 연설해 주실 수 없을지요. 민호는 놀라면서도 곧 감사의 답장을 보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때부터의 나날 민호는 전국 각지의 이벤트나 강연회에 초청받게 되었다. TV 뉴스에서 특집으로 다뤄지기도 했고 SNS에서는 희망의 전령사라는 찬사의 글이 다수 공유되었다. 하지만 민호는 결코 우쭐대지 않았다. 항상 원점을 잊지 않고 정숙과 수연, 이미경,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고비가 찾아왔다. 김 대표로부터 조용히 전해졌다. 민호군, 너에게 이 회사의 미래를 맡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 민호는 말없이 김 대표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직 고등학생인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이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내 행동력과 굳은 마음에 걸고 싶어. 내가 알아본 것을 네가 더욱 다음 세대로 이어줄 거라 믿고 있어. 민호는 잠시 침묵한 후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배울 것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미래에 그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받겠습니다. 김 대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지금 네 대답이 가장 성실해. 수연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살며시 민호의 손을 잡았다. 나도 계속 응원할게. 어떤 미래를 선택해도.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볼게. 그날 밤 정숙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갓 지은 밥, 된장국, 그리고 민호가 만든 야채볶음. 할머니, 언젠가 제가 모두의 식탁을 지킬 수 있게 될 때까지 지켜봐 주세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네가 웃고 있는 한 할머니도 웃을 수 있어. 그 말에 민호는 가슴이 가득